네. 저희는 그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데이터 셋을 가지고 왔고요. 변수 X가 그 569개의 암 샘플 데이터와 그리고 30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가 569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변수였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부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봤고요. 출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멜리그런트 0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212개, 그리고 1, B9이라고 하는 그 레이블이 357개가 있다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 데이터 탐색 과정들을 좀 거치신 다음에 그 뭐 시각화도 해보시고 그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바로 그 머신러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훈련셋과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X 트레인과 그 다음에 X 테스트로 나누셔야 되고요. Y 트레인과 그 다음에 Y 테스트로 나누셔야 되겠죠. 나누실 때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 두 개를 아규먼트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테스트 사이즈 얼마로 하셨어요? 20%로 하셨습니까? 30%? 네, 그러면 저도 30%로 할게요. 샘플이 좀 많으니까 30%를 잘라내더라도요. 거의 600개 정도가 되니까, 대략 600개 정도가 되니까, 거기서 70%면은 6, 7, 42. 대략 한 400개 정도가 훈련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한 50개 넘는 게 그 테스트 셋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니까, 테스트 셋을 조금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주는 이유는 여기는 뭐 42라고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과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 똑같이 나눠지게끔 하기 위해서 난수의 시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셔플은 섞는다라는 뜻이고 당연히 섞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트래티 파일을 Y의 비율로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비율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그렇게 비율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212 대 357이라고 하는 비율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주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분리가 되고요. 몇 개씩 분리가 됐는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X 트레인의 쉐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398개가 됐네요. 그죠? 전체 어, 590 567개였나요? 569개. 569개가 있었는데, 569개 중에서 398개를 훈련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쉐입은 171개를 그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개 정도가 훈련할 때 사용이 되고요. 한 170개 정도가 테스트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샘플들이 됩니다. 테스트 셋에서는 비율을 한번 볼까요? 판다스 점 시리즈 그 다음에 Y 트레인 이거를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0과 1이 비율이 나오죠. 0과 1이 비율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를 normalize 여기로 true라고 주시게 되면 어 1이 62% 그리고 0이 37%. 반올림하면 63%죠. 1이 63%고요. 그 다음에 1은 37% 정도가 포함이 됐다. 훈련셋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시고 비율이 비슷한지 볼게요. 판다스점 시리즈 Y 테스트를 보시면은요. Y 테스트 value, count, 그리고 normalize
여기로 추루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62.5%니까 반올림에서 63% 정도 되는 거고요. 37.4%니까 37%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Y의 비율, Y의 그 비율과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 분리까지는 됐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스케일링, 특성 스케일링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특성 스케일링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표준화만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돼요. 훈련셋은 피팅과 트랜스폼을 한꺼번에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x, train, scailed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점 fit transform 이렇게 하시고 x에다가 x trai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스케일링 된 값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부만 출력을 해볼까요? x train scaled에 앞에서 6개 정도, 5개, 5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면 네. 숫자들이 많이 바뀐 거 보이시죠? 바뀌었는데 값들이 보시면요. 10의 마이너스 1승. 스케일이 전부 다 비슷한 스케일로 다 바뀌어 있죠. 그죠? 네. 그럼 30개의 변수가 비슷한 스케일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굳이 5개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3개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셋을 스케일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X, 테스트, 스케일드는 이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에서 절대로 fit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fit은 하시면 안 되고 트랜스폼만 호출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x 테스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성 스케일링까지 다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제 우리 변수들 스케일링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모델을 선택을 해서 우리는 KN 아직은 공부한 게 KNN밖에 없기 때문에 KNN 모델을 생성하고요.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 단계는 일단은 그 K의 기본값은 5를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은 5개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로 일단은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이게 KN의 모델을 생성을 한 거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모델을 데이터에 피팅 시킨다, 적합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에는 Xtrain 스케일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정답지를 줘야죠. 그 정답지가 Y train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네, 이제 이 과정이 모델 훈련이 끝난 겁니다. 모델에 따라서는 이 피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KNN과 같은 모델은 피팅할 때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예측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때 거리를 계산을 하겠죠. 네. 여기서는 훈련 세트가 전체 몇 개가 있었냐면 훈련 세트가 398개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398개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98개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중에 가까운 거 5개를 선택해서 그 5개의 레이블이 뭐냐 그 다수결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리를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훈련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델 훈련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셋의 예측값이라는 의미로 train pre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을 찾으실 때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predict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x 훈련시킬 때 스케일 변환된 그 특성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측할 때도 당연히 스케일이 변환된 값들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얘가 그 훈련 셋에서의 그 예측값들이에요. 예측값. 일부만 출력을 해볼까요? train, PRED 1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보면 1들 하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죠? 실제 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앞에서 10개를 출력해 보죠. Y 트레인이 실제 값이고요. 앞에서 10개를 출력을 해 보시면 네. 앞에서 10개는 다 맞춘 것 같아 보이죠. 여기 0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앞에서 10개는 100%다 맞춘 것처럼 예측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아까 390 몇 개를 다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앞에서 10개의 예측값들, 그 다음에 앞에서 10개의 실제값들을 출력해서 몇 가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정확도는 스코어로 계산하시면 돼요. knn 점 스코어로 계산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그 accuracy scor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임포트를 했으면 accuracy score라는 그 함수로 정확도를 계산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음. 여기서는 x로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x train scaled 그리고 정답지가 y train 이렇게 하시면 이게 훈련셋에서의 훈련셋 정확도가 돼요. 97.6%가 나왔네요. 0.972니까 훈련셋에서 97% 정확도로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 보시면은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어디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많이 틀렸나? 를 좀 찾아보면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컨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값은 트레인 프리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 위쪽이 0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렬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쪽이 실제값 그리고 이쪽이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블은 0과 1, 0과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암이라고 진짜 양성은 139개 그리고 가짜 음성이 9개 9개 가짜 양성이죠. 가짜 양성이 2개, 진짜 음성이 248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실제로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하는 개수가 조금 많은 그런 모델이에요. 정밀 어 정밀도보다 재현율이 더 안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 이 암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때는 어, 실제 암인 샘플들 중에서 암이라고 예측하는 그 예측률이 더 높아야 되고요. 어,
실제 아민 샘플들을 잘못 예측하는 게 적어야 좋은 모델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 재현율이 정밀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를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97%의 정확도이더라도 재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모델이 더 좋은 모델입니다. 네, 일단은 정확도가 좋아야 돼요. 일단은 정확도 자체가 90%밖에 안 되는데 저기 재현율이 아무리 좋아봐도 그거는 별로예요. 그거는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정확도가 이렇게 97% 이상이 나올 때 재현율도 높다면 그거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뭐 북극 같은 경우는 정밀도나 재현율의 중요성이 그렇게 없어요. 어떤 거를 잘 맞추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암인 경우에는 암을 암이라고 제대로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암이 아니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암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치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쪽에 숫자가 적은 게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한 KNN 모델은 재현율은 정밀도보다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히트맵으로 그려볼까요? 히트맵으로 그려보시면 SNS 히트맵 데이터는 컴퓨전 매트릭스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고요. 컬러 맵을 이번에는 파란색 계열로 한번 그려볼까요? 파란색 계열로 그려보고, 네. 그 다음에 애노테이션 추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틱 레이블즈를, 캔서 데이터에 타겟 네임즈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틱 레이블즈도 마찬가지로 캔서 캔서의 타겟 네임즈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숫자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죠. 양성으로 예측한 게 140개, 네, 140개. 그 다음에 양성을 음성이라고 예측한 게 9개. 그 다음에 양성이라고 예측한 게 2개, 음성이라고 예측한 게 250개란 뜻입니다. 250개. 반올림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정답이에요. 대각선 부분이 정답이에요. 대각선 부분이 정답이니까 전체 샘플 분의 여기 숫자 더하기 여기 숫자를 하면 그게 정확도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아까 그 대형료를 높일 수 있는 게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암 발병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암인 환자가 148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9명이 틀렸어요. 그럼 이 9명은 암 치료를 안 하겠죠, 병원에서. 암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근데 그러면 암이 더 그 나빠지겠죠. 상황이 나빠지겠죠. 이게 이쪽이 재현율이잖아요. 재현율.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97%를 갖는 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현율이 더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비교 대상의 모델이 아직은 없어요. 비교 대상의 모델이 없죠. 하나밖에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 뭐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랜덤 포리스트를 응용한 XG 부스트라든가 다른 모델들 더 우리가 훈련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려봤을 때 비슷한 정확도가 나왔으면, 비슷한 정확도가 나왔으면 재현율이 높은 모델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재현율이 그러니까 실제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하는 거. 네네네. 근데 예측 암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암인 경우도 높으면 좋은가? 그건 당연히 좋아야죠. 그건 당연히 좋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게 11개잖아요. 틀린 게 11개여서, 그죠? 그래서 97%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97%이더라도요. 그러면은 맞은 개수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쪽에서 2개 틀리고 이쪽에서 9개가 틀렸으면. 만약에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러면 정확도는 똑같죠. 똑같은 97%죠. 그런데 이거는 재현율이 142, 142, 141개 중에 139개를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148명 중에 139명을 맞췄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정확도에서 재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적어지고 이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똑같고, 정답의 개수는 똑같고, 오답이 어느 쪽에서 많고 어느 쪽에서 적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정확도라면이에요. 가정은. 그러니까 정확도 자체가 얼토당토 않게 뭐 80%, 70% 이거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재현율이 아무리 100%여도 그건 좋은 게 아니고요. 어, 만약에 똑같은 그런 정확도라면 이쪽의 오답률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쪽의 오답률은 조금 높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재현율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건 훈련 세트에서의 히트맵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해 본 거고요. 해본 거고. 그 정밀도 재현율과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해볼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사용할 때 실제 값은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요. 이거랑 비교할 예측 값은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죠. 이걸 프린트해 보시면 정확도는 99%인데 우리가 0이 양성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정밀도는 99%예요. 근데 재현율이 94%예요. 그러니까 정밀도에 비해서 재현율이 조금 낮죠.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면 재현율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재현율이 높아지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관계를 정밀도 재현율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음,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네. 자, 이쪽이 실제 값이에요. 이쪽이 실제 값이고, 이쪽이 예측 값입니다. 양성, 암이란 뜻이고요. 음성, 그, 암이 아니다란 뜻이에요. 이쪽이 양성이고요. 이쪽이 음성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시면, 우리가
가정을 똑같은 정답률에서라고 했어요. 똑같은 정답률에서. 어, 그 얘기는 맞춤 개수는 일단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 양성을 양성이라고 예측한 거는 139개. 그 다음에 음성을 음성이라고 예측한 게 248개. 그럼 틀린 개수가 11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틀린 개수가 11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어. 이쪽에서 틀린 게, 이쪽에서 틀린 게 없다면 이쪽이 11개가 돼요. 그쵸? 그럼 이때 재현율은 100%예요. 139개를 다 맞춘 거니까 재현율 100%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신에, 대신에 정밀도가 떨어지죠. 정밀도는 150개 중에서 150개 중에서 139개만 맞춘 거기 때문에 정밀도는 떨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근데, 어, 만약에 틀린 개수가 이쪽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틀린 개수가 10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정밀도가 떨어지죠. 아, 이번에는 정밀도가 140개 중에서 139개를 맞춘 거예요. 뭐 99%가 나오긴 하겠네요. 재현율은 149개 중에서 139개를 맞춘 거예요. 아까보다는 높아졌겠죠. 어. 그러니까 어, 재현율이 나빠지니까 정밀도가 좋아져요. 반대로 정밀도가 좋아지면 재현율이 나빠져요. 똑같은 정확도에서. 똑같은 정확도에서. 그러니까 같은 정확도에서는 정밀도와 재현율이 서로 그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그런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밀도, 재현율,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 정확도는 398개의 샘플들을 97%의 정확도로 맞추는 그런 모델인데, 어, 실제 양성이라고 잘 맞추는 그 재현율은 94%이고요. 실제 양성 샘플들 중에서 양성의 비율은 99%, 정밀도는 99%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실제 암 샘플은 148개가 있는 거고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까지도 봤고요. 그러면 그 중요한 거는 훈련 세트에서 97%의 정확도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훈련되지 않는 데이터도 이거랑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 테스트 셋은 그냥 정확도만 바로 예측값도 찾아볼까요?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리딕트는요,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예측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어, 아규먼트는 X 테스트 스케일들을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한 10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어, 10개를 출력을 해보시면 어, 양성, 음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테스트 셋, 예측값이 예측값. 그리고 실제 값들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 출력하지 말고 10개만 볼게요. 100개가 넘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0을 0이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2를 1이라고 예측한 거고, 1도 1이라고 예측한 거고, 0도 0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를 보니까 0인데 1이라고 예측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양성인데 음성이라고 예측한 게 있네요. 그러니까 틀린 게 좀 보이죠? 보입니다. 어,
컨퓨전 매트릭스를 바로 찾아보면은요.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셋에서의 혼동 행렬이에요. 컨퓨전 매트릭스 실제 실제 값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값이죠.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까지 해보시면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출력해 보시면 이거는 정밀도가 100%가 나와요. 정밀도가 100%가 나오고 재현율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 훈련셋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요. 훈련셋에서도 재현율이 안 좋았고 정밀도가 더 좋았죠. 테스트 셋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히트맵 그리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컨퓨전 매트릭스 테스트 셋, 컬러 맵은 파란색 계열로,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추로, 개수를 써주겠다는 얘기고요. X, 틱, 레이블스는 캔서의 타겟 레인지, 그다음에 Y, 틱, 레이블스도 캔서의 타겟 네임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린 것뿐이에요. 여기 57개, 여기 7개, 여기는 0개, 그다음 107개가 있죠. 여기 107개. 그렇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프린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첫 번째 아규먼트가 실제 값은 테스트 레이블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재현율이 89%예요. 정확도는 96%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서 97%,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 96%의 정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과대적합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과대적합이 일어난 거는 맞고요. 자, 위쪽에서 보시면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는 398개 샘플을 97%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죠. 훈련되지 않은 171개의 샘플에 대해서는 96%의 정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대적합이 일어나긴 했지만 과대적합의 크기가 크지는 않고요. 정밀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밀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57 더하기 0. 그러니까 분모가 57이고요. 그 중에 정답의 개수가 57개니까 여기 100%. 이게 정밀도. 재현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계산하는 분모는 57 더하기 7이고요. 분자가 57입니다. 요걸 계산한 게 0.89. 재현율 89%예요. 그래서 100%와 89%의 조합 평균을 계산하면 94%. 그게 F1 스코어. 예, F1 스코어.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재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다른 모델을 찾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97%라고 하는 정확도는 나쁜 정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정확도도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고, 재현율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 K 값을 바꿔가면서 비교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른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디시전 트리와 같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면서 재현율이 좋은 모델을 찾는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차차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KNN을 기본값으로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 K값이 바뀌게 되면 더 좋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 여기서는 K값 최적의 K값 찾기. 일단은 K값이 5일 때에는 훈련셋 97% 그리고 테스트셋 96%라고 하는 정확도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K값이 바뀌어가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어, 가장 가까운 이유 99개까지만 할게요. 위쪽과 비슷하게 K 밸류스를 numpy A 레인지 1부터 100보다 작은 그래서 1부터 99까지의 K값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셋의 정확도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저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도 저장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반복문 만드시면 돼요. K in K values. 모델 생성하는 것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KNN은 K neighbors classifier. 여기에 neighbors를 K 값으로 주시면 돼요. 얘가 KNN 모델을 생성을 하는 코드고요. 얘는 K 값을 1에서부터 99까지 반복하겠다라는 뜻이죠. 모델을 생성했으면 훈련시켜야 돼요. KNN fit. 여기에 X는 X train scaled. Y는 Y train. 이렇게 얘가 모델 훈련. 예측값을 따로 찾으셔도 되는데 예측값을 따로 안 찾아도 정확도는 바로 계산이 돼요. 그죠? 정확도 바로 계산이 되니까 바로 어펜드 해버릴까요? train ACC에다가 어펜드를 할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knn.scor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다가 x를 x train scaled 사용하시면 되고요. y는 y train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훈련셋 정확도 저장.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테스트셋의 정확도도 저장을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ACC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KNN 스코어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때 계산하실 때는 X 테스트 스케일드 그리고 레이블은 Y 테스트 가지고서 하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셋 정확도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문이 끝나고 나면 음, 정확도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1부터 99까지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여기도 1부터 99까지 저장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뭐 숫자들을 직접 출력해봐도 좋지만
출력해볼까요? 프린트, 트레인, ACC3, 그 다음에 프린트, 테스트, ACC3. 100%, 97%, 97%, 98%로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군요. 97%, 97% 이렇게 되고요. 테스트 셋에서는 95%, 95%, 95% 이렇게 되다,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죠? 그죠? 뭐 숫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시는 게 더, 아마 보기가 더 좋으실 거고요. PLT, 일단 피겨의 사이즈를, 어, 우리 16으로 했었나요? 16, 4, PLT.show. 요렇게 나오겠죠? 보이죠? 네. plt.플러스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plt.플러스. X축으로 사용할 거는 K values 사용하시면 되고요. Y축의 값으로 사용할 거는 train의 정확도들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blue.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직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train, 정확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를 6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K 값이 크면 클수록 안 좋아요.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고,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1, 2, 3, 4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3이나 5나 6이나 7이나 여기는 거의 비슷한 정확도. 97%, 98%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그려보면은요, 이게, 얼마일까요? 이거는 풀리한 셋, 정확도, 시각화를 한 거고요. 테스트 셋 정확도들을 시각화를 해보시면, 테스트 셋 정확도들을 시각화를 해보시면, plt.plot, k, values, k values, 테스트, acc.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점 찍어 보고요. 점선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테스트 AC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거의 대부분 과소적합이에요. 거의 대부분 과소적합이고요. 이렇게 과대적합이 나오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과대적합이 나와요. 이거는 우연히 테스트셋에서 우연히 점수가 좋게 나온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성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성능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도 테스트셋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는 옵션들만 좀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어, 레전드 보여주면 될 거고요. 레전드 범례가 이렇게 범례가 나오겠죠. 파란색은 훈련셋의 정확도고 빨간색은 테스트셋의 정확도다라고 범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plt.grid라고 하시면 보조선들을 더 그려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plt.x 레이블 여기는 k 값이죠. k 밸류, k 밸류.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k랑 number of neighbors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개수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plt.y 레이블 여기는 정확도죠. accuracy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프에서 표현할 것들은 다 표현을 한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어떤 K값 선택하실래요? 이 그래프를 보시고. 저라면 여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과대적합이 커요. 그죠? 훈련 세트에서의 정확도는 98% 이상이 되지만 테스트 셋은 96%가 채 되지가 않죠. 과대적합이 커요. 그죠? 음. 근데 여기는 훈련 셋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98%가 좀 넘는 거에서 97%로 떨어졌기 때문에 약 대략 한 1% 정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테스트 셋,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도 잘 맞추고 있죠. 과대적합의 크기가 적어요. 그쵸? 그럼 저는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있는 K값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여기서도 K값은 7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이상 K값을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테스트 세트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대적합의 크기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델에서는 우리가 KNN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K값이 7일 때, K값이 7일 때가 어,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둘 다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과대적합의 크기도 가장 적은 모델이지 않나라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K값이 7일 때의 재현율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거는 K가 7인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 반복문을 만들 때 재현율을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었어요. 재현율을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K가 7인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네이버의 개수를 이웃의 개수를 7로 고정시켜 놓고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재현율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어, 정확도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K값이 K값이 7일 때 일반화 성능. 이건 어렵진 않으니까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네이버의 개수를 7. 그 다음에 KNN을 다시 훈련시킵니다. X는 X 트레인 스케일드. 그 다음에 Y는 Y 트레인. 그런 다음에 훈련셋의 정확도들을, 예측값들. 훈련셋의 예측값들을 찾아보면 KNN, predict 이렇게 하셔가지고 X에다가 X train scal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출력해 볼까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Y 추루는 Y 트레인이죠. 그다음에 Y 예측값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확도가 97%고요. 재현율 95%입니다.
똑같이 148개의 양성 샘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148개의 양성 샘플들인데 제한율 95%예요. 정밀도는 98%고요. 위쪽하고 비교해 볼까요? K가 5일 때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게 여기가 아마 K가 5일 때일 거예요. 정밀도가 99%, 제한율 94%죠. 그죠? 제한율이 94%에서 95%로 올라갔고요. 정밀도가 99%에서 아까 내려갔죠. 그죠? K 값이 달라지니까 이게 달라지죠. 똑같은 148개인데 달라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틀린 게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틀린 게 적어졌다는 얘기고 뭐 이쪽에 틀린 거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세트 볼까요? 테스트 세트 보시면 테스트 예측값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KN은 predict 여기서 x는 x 테스트 스케일들을 주시면 되고요. 이 예측값들이 있으면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다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실제 값은 y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예측값들은 테스트 프리딕트 이걸로 보시면 돼요. 91%, 95%, 100%, 91% 나왔군요. 정밀도는 100%, 그 다음에 제한율은 92%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쪽에 K가 5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 K가 5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K가 5일 때죠. 89%에서 91%로 좋아졌죠, 제한이. 네. 그래서, 어, 그 단순하게 정확도만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거지만 이렇게 약간 재현율이 높아진 거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재현율이 좋아진 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K가 7인 모델이 비슷한 정확도에서 재현율이 조금 더 향상된 그런 모델인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해보면 음, 옆에 제가 목차로 정리해드린 걸 보면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든 그 다음에 그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셋이든 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데이터셋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탐색한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한다. 전처리가 필요하면 전처리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델을 선택해서 생성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린다. 분류 모델에서의 평가의 가장 기본은 정확도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같은 KNN이라고 하는 그 같은 모델에서 바꿔줄 수 있는 값, KNN에서 바꿔줄 수 있는 값은 몇 개에 가까운 이웃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릴 거냐. 이게 바꿔줄 수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모델 안에서 뭔가 값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KNN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K 값이에요. K 값. 그 과정을 똑같이 한 거죠.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고 전처리를 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하고 정확도를 계산해 보고 그래서 일단 기본은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기본값들,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기본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기본값으로 일단 먼저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보는 거예요. 사이클런에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아닌 것들로 바꿔가지고 어, 다시 한번 생성하고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들을 해보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어떤 값이 가장 최적의 값인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R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K가 7일 때가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만약에 정확 셋이랑 네. 트레인 셋이 정확도를 측정해 봤는데 네. 만약에 정확도는 똑같은데 네. 차이가 덜 나지만 만약에 과소적합이 상태가 나오게 된다면 과소적합.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쵸? 테스트 셋이 더 좋고 그 다음에 훈련 셋이 좀 안 좋은. 근데 훈련 셋도 97%, 뭐 여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훈련 셋 97%, 테스트 셋 98%. 예. 때로는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여기가 꾸준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툭 튀어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샘플의 개수 때문에 우연히 그런 게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거고요. 지금 이 근방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개가 조금 약간 비슷한 그게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를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이 정도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 네. 음, 음.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내려가는 거 없이 비슷하게 얘네들이 어떤 경향을 보인다면 여기는 믿을 만한 게 되는 거고 갑자기 튄다거나 뭐 갑자기 내려간다거나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우연히 적용해서 예, 예, 그렇게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쭉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과소적합이라도 선택해도 어, 괜찮습니다. 테스트 셋에서 더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거 그 최적의 K값 찾는 방법이 네, 일단 무조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작업이죠. 수작업이고 K 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반복문 써가지고요. 위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튜닝해야 되는 값이 K 값 하나다. 그럼 K 값 하나 가지고서 반복문 돌려서 우리가 직접 찾으시면 돼요. 근데 모델에 따라서는 튜닝해야 되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는 값들도 좀 많겠죠. 반복문을 돌려야 되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랜더마이즈드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때 그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그리드 서치 CV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교차 검증이라고. 텍스트.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거 클래스 이름이거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정확도를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저장된 값들을 빼가지고 그래프만 딱 그려보면 그러면 어떤 값이 최적일까라고 하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클래스 이름이 이것만 있는 거가 아니고요. 랜더마이즈드도 있어요. 랜더마이즈드, 랜더마이즈드 서치 스리븐. 요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머신러닝에서.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플래시 K가 디포트에서 네. 저희가 지금은 타겟을 두 개밖에 없어서 그게 가능한데 네.
나중에 5개나 6개 헷갈릴 것 같아서 클래스 이름들? 클래스 이름을 뭐 그대로 나오게 됐죠. 아, 이거요. 파라미터 한번 찾아볼까요? 파라미터를 찾아보면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게 있네요.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타겟 여기 그 문서를 보니까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게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배열로 넘겨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이블들, 그 다음에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게 있네요. 타겟 네임즈를 줬을 때 얘가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음, 여기다가 타겟 네임즈. 타겟 네임즈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캔서가 타겟 네임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이거를 원하셨던 거죠. 그죠? 네. 그럼 0과 1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멜리그넌트, 비나인이라고 하는 타겟 네임을 가지고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가 여러 개 있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규먼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 필요한 아규먼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아마 웬만한 것들이 아규먼트로 선언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0과 1 대신에 0은 멜리그넌트, 1은 비나인이라고 출력하도록 한 겁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